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 대표 출마 선언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5일 연속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국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의 동료들이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가 과거 발언에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평택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범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결자 해지의 각오로 선거에 승리해서 현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 대표는 9년 전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했었는데 이 자리를 되찾는 걸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 안 대표는 서울시장보다 대선에 나갈 거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출마 선언은 여야 모두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 대표가 왜 이런 결심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여야의 속내는 어떤 건지 저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 입장한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된 대한민국. 어젯밤 당직자들에게 먼저 출마 의사를 전한 안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는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입니다. 2011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했던 걸 염두에 둔 듯 결자 해지를 강조했습니다. 결자 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땐 19.6%를 득표해 3위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대선 출마에 더 무게를 뒀던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방향을 튼 건 최근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안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5%를 밑돌고 있고 의석수도 3석에 불과해 판세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봐달라며 2022년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의 회견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3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건데 단일화를 한다면 언제 할지, 방식은 또 어떻게 할지 복잡한 방정식이 야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전체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한 방식이면 어떤 경선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불편한 관계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선 과정에 안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뒤 재차 안 대표와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은 공정치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후보 선출 이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력 야권 후보로 거론돼 왔던 오세훈 전 시장 역시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힘 후보까지 포함한 범야권 공동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게 불과 18일 전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출마 선언이 아닌 사과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패배도 습관이 된다면서 완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야권의 시장 선거와 대선 틀 전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안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치부 조정린 기자에게 좀 들어보죠. 자, 조 기자. 네. 저도 어젯밤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랬죠. 네. 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튼 건가요? 네, 안 대표는 최근까지도 이 대선 출마에 더 무게를 뒀지만 이달 초 이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먼저 들어보시죠. 인지도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참신한 신인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대표가 이 현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대선보단 서울시장에 더 승산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 중에선 중량감 있는 인사가 없습니다. 예. 반면 범야권 대선 후보 중에선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선두권을 지키고 있죠. 이 세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지금의 야권 대선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대표로선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에 이제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 이걸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9년 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 대표가 당시에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으면서 관심을 아주 많이 받았었고 출마하면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네, 안 대표의 오늘 회견 내용을 잘 들어보면 당시 지지율이 5%에 불과했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를 양보한 게 패착이었던 걸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그 뒤 9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졌는데 서울시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자신이 나서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예. 안 대표로선 정치적 승부수인 셈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회견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이제 국민의힘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 네. 자, 나경원, 오세훈 이 두 분이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 두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안 대표의 이 출마 선언이 예상을 뒤엎은 것이라서 사전에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 대표에게 한 방 먹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흥미로운 전개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측은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예. 당초 당내에선 오 전 시장이 추대 형식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거란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안 대표가 주장했던 반문 빅텐트 이게 이제 네.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합 집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자, 후보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것도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안 대표가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차이를 이유로 안 대표의 입당과 이른바 원샷 경선을 요구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뽑은 뒤에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경선 단계에 참여를 하라는 거죠. 예. 자, 근데 뭐 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제 안 대표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좀 얘기를 했지만 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경선을 하게 되면 좀 불리한 측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 대표는 오늘 이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문은 활짝 열어두면서 기본적인 입장차는 좁혀놓고 출발하자는 건데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예전에도 야권 단일화하면 늘 이제 복잡한 진통이 뒤따르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문 연대라는 명분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작동을 할지 예. 그걸 잘 지켜봐야겠군요.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며 하루 새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수는 줄었지만 환자는 늘었고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은 이제 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3단계 격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 기계적인 격상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지금 단계만으로 잘 억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려스럽긴 합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가 격상된 건 지난 8일. 2주가량 지났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1,000명을 넘겨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215명까지 늘었고 파주 복지시설 등 새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 두기 격상 발표는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로 가더라도 지역 간 이동 제한은 없고 생필품 구입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우려합니다. 쭉 끌다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그다음에 병상도 없는데 그럼 길에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료 붕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남은 중증 병상은 3개, 서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선 병상을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병상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자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시각 현재 총리 공관에서 논의 중입니다. 박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안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놓고 2차 재난지원 때는 모두 7조 8천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사업자라는 걸 증명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증액된 본 예산에 예비비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 원에다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기정 예산 그리고 목적 예비비를 기재부는 아직 지원 방식이 결정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이렇게 나라 돈을 부으며 경제와 방역둑을 지켜내려 하는데 한편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겨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확진자는 병원을 옮기는 도중 도망갔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는가 하면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경찰지구대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택시 안에는 서울로 이송됐다 도주한 확진자 A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구대를 찾은 건 오늘 오후 3시쯤. 확진자 A씨가 도주한 지 2시간 만입니다. 그 환자 그 사람은 택시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지리를 모르니까 택시 기사가 지리를 물어 들어왔던 거예요. 음성 소망병원 관련 확진자인 A씨는 오늘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후 구급대원이 수속 절차를 받는 틈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확진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지구대는 일시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유흥주점 2곳은 정문을 폐쇄한 채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며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됐습니다. 두 업소끼리 오갈 수 있는 지하 통로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만 술을 마시던 손님 등 23명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잠복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경찰은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35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회적 약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던 후폭풍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 후보자는 4년 전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한 청년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청년의 동료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 모여서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현수막을 들고 모인 노동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모인 사람들은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V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군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변 후보자가 김 군의 죽음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도 검토하자.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이런 사람을 국민을 책임질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김 군의 사고 발생 무렵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김 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군의 동료들은 지난 18일 변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변 후보자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반노동 정권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임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언행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점에서 민심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지명 철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주 수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그 사이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여권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회적 약자 폄훼 발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지인들을 고위직에 채용했다는 의혹, 여권 인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명 철회는 없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지난주 임대주택 현장에도 동행하면서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기본은 대선이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좀.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을 두고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여론전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면서 이번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부장은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낸 상황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 임명한 인사로 윤 총장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한 부장은 지난달 판사 분석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했고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면서 징계 사유 대부분이 독단적인 추측이나 의혹이라고 한 부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한 부장은 윤 총장을 불법 감찰한 의혹으로 서울 고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판사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제출한 뒤 이를 다시 되돌려받아 감찰에 사용한 경위 등입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올해 1월 임명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치자마자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 소명을 다했다고 자평했지만 타이밍만으로 보면 윤 총장의 직무를 막는 게 목표였나 싶을 정도로 절묘했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임기 내내 윤 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민심을 둘로 갈라지게 만든 책임에서도 자유롭질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추 장관의 1년에 맞추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 향하던 지난 1월 3일 추미애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닷새 만에 꺼내든 인사카드에서 윤 총장은 건너뛰고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 측근 상당수를 좌천시켰습니다. 윤 총장 직접 공격의 기폭제는 4월에 불거진 채널A 사건이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근거로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지시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아들 군 휴가 의혹으로 추 장관은 궁지에 몰리기도 했죠. 아들 부대에 자신의 보좌관이 전화했던 의혹을 부인했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보좌관이 아들 부대 대위와 통화한 게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추라인으로 불리던 김관종 동부지검장 부임 후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현직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근거로 추 장관은 또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 감찰까지 재차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공개 반격하자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지금 검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 장관은 한 달 뒤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까지 기습 발표했습니다.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제가했고 추 장관은 그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의 취임과 윤 총장의 정직 그리고 추 장관의 사임까지 짜여진 각본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제의 관심은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마지막 칼을 휘두를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역할을 한 심재철 검찰국장이 영전하고 등을 돌린 조남관 대검차장은 한직으로 가게 될 거란 말까지 들립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난 1년간 권력 수사 라인을 내몰았던 추 장관은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합니다. 친문으로 변신한 추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그 다음에 대선에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천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6층 천장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119 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소환해 사업장이 안전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책임자가 그 옆에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지금 그걸 몰라서 현장에 같이 일하던 분들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숨진 지 6개월 만에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 아들. 이 방배동 모자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회에 알려진 건 거리를 전전하던 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복지사 정미경 씨와 이성우 경위 덕분이었죠. 윤서아 기자가 이 고마운 이웃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고 왔습니다. 서울 방배동 지하철 이수역 앞에서 3달째 노숙했던 발달 장애인 최모 씨.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지만 민간 복지사 정미경 씨는 서툰 글씨로 최 씨가 쓴 쪽지를 보는 순간 발길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종이 쪽지를 본 순간 아, 이분은 노숙의 원인이 지적 장애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며칠 뒤 노숙 자리를 옮긴 최 씨를 겨우 찾은 정 씨는 어머니가 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숨을 안 쉬셨어요. 밤에 가보니까 엄마가 추우실 것 같아서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동작경찰서 이성우 경위와 함께 6개월 동안 방치된 최 씨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실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불 위에 이제 또 비닐 같은 거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시체라는 걸 직감한 거죠. 이미 인근 노숙자 25명을 돌보고 있는 이경희는 사비로 최 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거처를 마련하는 등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체군이 너무 지금 밝아졌고 제가 못할 때는 친구가 또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 씨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안부를 확인하면서 따뜻하게 진짜 그 기계들이 하지 못하는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서울에서 경기도와 광역시 등으로 퍼지더니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기에 지난주 정부의 무더기 규제가 강남 집값을 더 자극할 거라는 관측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178제곱미터형이 39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이 단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치동과 반포동 등 강남 4구에서도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고 내놨던 매물을 아예 걷어들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뭐 좀 안 좋은 층에 있는 것들도 조금 다 거래가 됐어요, 이번에. 반짝. 매매로 나왔다가 보류한 건 있고요. 더 오를 것 같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0.04% 올라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서울 평균은 물론 강북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방 대표 아파트들이 10억 원을 훌쩍 넘으면서 서울 집값이 오히려 싸 보이자 강남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37곳을 무더기로 규제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전방위 규제가 역풍선 효과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다시 또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이 또 낮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서울 쪽으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것도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경북 봉화의 산타 마을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곤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아예 행사를 접었습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도 사실상 취소돼 남은 산천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의 산타 마을입니다. 지난해 인파로 북적이던 거리가 올해는 한산해졌습니다. 줄 서서 사진을 찍던 루돌프 썰매 앞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맘때면 관광객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 명소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산타 마을 개장식과 행사가 모두 취소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아무래도 신나고 이렇게 막 즐거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니까 좀.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주로 축제 기간 동안 거의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겨울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던 강원 하천 산천어 축제도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화천군은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산천어 77톤 처리가 고민입니다. 아직은 계획 중입니다. 먼저 산천어를 만든다든가 산천어 매운탕, 비료. 동해안 해맞이 행사도 대부분 취소됐지만 해돋이 명소 인근 숙박시설에 예약이 몰리면서 지자체들마다 방역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 영향에 그동안 외면받았던 대형 SUV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에서 자면서 캠핑을 하는 차박 열풍 덕분인데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SUV 차량 뒷좌석을 접고 매트를 펼치자 침실이 완성됩니다.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면서 캠핑을 하는 차박입니다. 차박은 승용차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SUV가 훨씬 좋죠. 짐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좋고.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차박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SUV, 특히 대형 SUV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m 가까운 긴 차체로 올해 초 출시한 이 차량은 국내에서 3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실제 2018년 2만 8천여 대에 그쳤던 대형 SUV 판매량은 지난해 5만 대를 넘어 올해 처음으로 1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연료만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대형 SUV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차박과 같은 캠핑을 하시는 활동적인 분들도 안전함을 베이스로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차박 열풍을 겨냥해 대형 SUV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급을 내세운 수입차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대형 SUV 판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네, 유행어처럼 올해 쉼없이 들었던 이 말. 잘 아시다시피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죠. 뜻풀이 그대로 한자어로 옮기면 아시타비인데 교수들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두고 여야의 달라진 평가까지 2020년 대한민국, 특히 정치권은 각자 손에 쥔 이중잣대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수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내로남불, 이 아시타비가 우리 사회를 대변한 사실이 서글프다면서 이제 희망스러운 언행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네,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사분 개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공식 취임하는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미 동맹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서민의 차가웠던 변창흠, 이용구로 하겠습니다. 예, 변창흠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용구 차관 지금 논란이 아주 큰데 저기 서민은 서민 교수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닌가요? 예,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말하는 겁니다. 예. 두 사람 논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말 또는 이 폭행의 대상이 구역사고로 숨진 19살 김군, 또 임대주택 거주자,
그리고 택시기사 모두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향해서 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차관 사건을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차관이 이 법무실장이었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이 도로 위 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 법무부는 주요 처벌 사례 5건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2건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내고 불과 3개월 만에 저런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네. 자, 관심은 청와대가 이걸 모르고 임명을 한 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변 후보자의 경우는 이 알았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2018년 4월 한 매체가 SH공사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을 개라고 지칭하면서 이 개만 조금 신경 썼더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한 문제 발언이 이미 기사화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그 회의록을 유출한 내부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보도가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용구 차관은 어떻습니까? 네, 이 차관의 경우는 이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게 민간 변호사 때였고 또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기 때문에 범죄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 세평 수집 과정에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인사였던 만큼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약자의 편에 서는 정부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분들을 장차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더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서민 등 이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변 후보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이렇게 볼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두 사람 논란은 뼈아플 텐데요. 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서러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서민의 차가웠던 변창흠, 이용구의 느낌표는 네 사람이 먼저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잇따라 인사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초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 후보자가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 물음표도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 사퇴 하고 싶어도 못한다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징계를 할 때는 또 사퇴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예. 이제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도 윤 총장 물러나라 이런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인데 어쨌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연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촉구를 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입 닫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법에는 사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국가공무원법을 보면요. 예. 78조를 보면 이 퇴직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사퇴를 못하게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또 검사 술 접대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 이 징계 이유에 포함이 안 된 다른 사건들도 고발이 접수돼 있습니다. 징계는 끝났지만 이 수사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사퇴하는 네. 걸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하긴 뭐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사가 또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도 제한이 됩니다. 수사 대상자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법적인 논쟁을 떠나서 윤 총장 스스로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윤 총장은 이달 초에 한 측근에게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본인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직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니까 사퇴를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 사퇴하고 싶어도 못한다의 느낌표는 엉켜버린 그물로 하겠습니다. 윤 총장의 사표 수리가 법적으로 어렵게 된 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각종 고발들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물을 치다 보니까 이젠 그 그물들이 좀 모두 꼬여버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물이 꼬이면 다시 풀기가 쉽지 않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it. And I am less interested in passing out blame, for ultimately the buck stops with me. So there's no excuse for it,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탈세 문제에는 임명권자로서 사과했고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때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웹사이트 부실 논란에도 변명 없이 책임을 인정했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그의 말은 대통령 중심제에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헌법을 봐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집니다. 5부 요인 중 국회의장을 뺀 나머지 요인을 다 임명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이면 못할 일이 없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등 민심을 갈라놓는 대형 사건들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늘 자신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불똥이 튀는 걸 막겠다는 뜻이겠지만 그래도 이 장면은 좀 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를 직접 제거하면서까지도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린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드물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땐 세계 경제를 탓했죠. 미중 무역 분쟁과 고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큰 상실감을 주고도 전 정권을 탓했죠.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실업률이 줄지 않자 인구 구조를 탓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자 특정 종교와 광복절 집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신천지 교회 문제를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곳에 남 탓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유독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바마처럼 사과를 자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 잘못으로 민심이 이렇게 찢겨가고 있다는 건지, 문 대통령은 정말 이런 상황에 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3도, 서울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시작해서요. 충남과 전북 지역부터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겨울의 네 번째 절기 동짓날입니다. 이 동짓날에는 악기와 애군을 쫓는다는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만큼 오르겠습니다. 또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